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인데 쉽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들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늦으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오늘 강연자이신 옥성득 교수님의 아, 어떤 뭐랄까요? 학덕에 대한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에 따른 것이겠죠. 오늘은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한국기독교교양학회,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서 후원하는 기독교 문해력 연구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심포지움입니다. 뭐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 기독교의 공과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50분 정도 옥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후에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사가 또 한국근현대사와 한국교회사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요즘 그것에 대한 수준이, 인식 수준이 기독교 내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기독교회사에 관해서는 누가 더 말할 것도 없는 권위자이신 옥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옥 교수님은 설명을 한다는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는 UCLA 아시아 언어 문화학과 임동순 임미자 한국기독교학 석좌 교수이시고요. 서울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각각 영문학, 국사학, 그다음에 신학 수업을 이어가셨고 이후로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교, 그다음에 보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각각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셔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UCLA에서 한국 근대사와 한국 종교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많은 저서를 내시고 또 기독교사를 연구하기 위한 많은 자료집을 내시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1차 자료를 풀어내시는 그런 굉장히 귀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모두 박수로 옥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 교수님 소개 감사하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공부한 것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UCLA는 세큘러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제 학생들이나 오디언스나 제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다 일반 대학의 난 크리스찬들이 많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한국 기독교를 교양학부 혹은 학부생들에게 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한 PPT를 일단 올리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 개신교의 잘잘못 이렇게 하려다가 조금 더 오해를 살까 싶어서 공과과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에 나타난 한국 개신교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입니다. 차례와 아웃라인이 전체 내용이 이렇게 파일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서는 서론, 마지막에 결론, 중간에 긍정적 부분, 부정적 부분. 주로 긍정적 부분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는 요즘 최근에 많이 듣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은 한국 사회 관점, 역사적 시대적 과제에 한국 개신교가 얼마나 부응했는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선교 분야별 공헌, 교육, 의료, 문서, 여성, 사회봉사. 그럼 흔히 사회에서 나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이런 사업별 혹은 분야별, 그리고 세계 기독교 관점에서 세계 기독교와의 교류와 교회 일치적인 공헌을 했는가를 살피고 간단히 부정적인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50분간 대학 교양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의 공과를 강의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50분이니까 그것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140년사를 약 5세대, 약 30년 정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5
세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분, 10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그러면 좀 재미없는 아웃라인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좀 감안하시고, 주지는 한국 근현대사는 기독교를 생략하면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개신교는 한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역사적 시대의 과제를 수행했다. 또 세계 선교와 세계 교회 일치 운동에 참여하고 기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많은 과오로 인해서 쇠퇴하고 있다. 라고 정리하고. 그래서 한 70년 정도까지는 70년대까지는 07과 3 뭐 이런 뭐 누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공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03과 7 정도로 사회에서 비난받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라는 건 연속성을 가지니까 잘잘못을 반반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행 연구에서 세계 기독교사 관점, 한국사 사관의 관점, 그리고 한국 기독교사 관점 세 가지로 보자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기존의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비선교지에 가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을 때 어떤 공이 있을까 이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크게 선교는 두 가지 심볼이 있는데 상징이 플래그, 깃발과 십자가. 깃발 그러면 제국주의를 상징하고 크로스 그러면 기독교가 가진 본래의 정신으로 희생봉사, 구속, 또 레컨실레이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크로스 쪽이고, 그러니까 양면이 있다는 거죠. 플래그 쪽을 지난 우리는 2세기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크로스면이 많이 약하지만 그래도 선교는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1900년 전후 대표적인 선교학이 크리스찬 미션스 앤 소셜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제임스 데니스의 기독교 문명론이 대세를 이루었죠. 기독교 선교가 가는 곳에는 사회 진보가 일어난다. 프로그레시비즘. 그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기독교 세계가 뱅크럽이 되면서 40년대 중반부터는 양키 고호음이 나와서 선교 모나토리움이 일어나죠. 더 이상 선교하지 마라. 그래서 60년대 특별히 리비저니스트가 나와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서 대표적인 게 존 앤 진 가마로프의 colonization of consciousness, 그 네이티브들의 의식을 식민지화했다고 하는, 물론 긍정적으로는 이제 서구적 사고의 의식화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통 체제에 도전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물질적인 식민지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의식까지도 식민지화하는 세계관까지 바꾸는 그런 그러니까 not just a political imperialism, 여기 이제 cultural imperialism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세계 기독교 관점이 부상하면서 84년부터 과거 식민지였던 제3세계 혹은 3분의 2 세계가 그 기독교인이 많아지면서 역전이 일어났죠. 서구 기독교에서 남반구 기독교로 이렇게 그 무게 중심이 내려가면서, 그래서 로버트 우드베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조사를 해서 기존의 선교지 중에서 현재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일어나는 지역은 과연 어디냐라고 했더니 거의 모든 지역이 개신교 선교가 일어났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문해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성립된 것은 선교의 공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연구를 했고, 2012년 그 다음 이제 세계 기독교를 만든, 현재 세계 기독교 사관을 만든 앤드류 월즈나 라민 사네나 데나 로버트 제슨 성은이나 이런 분들은 결국 기독교가 트랜슬레이터빌리티, 번역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옮겨가서 그 지역에 토착화하면서 동시에 그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개혁한다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파워를 가진다고 하는, 그래서 결국 결과는 뭐냐, 그 네이티브 에이전시, 한국으로 치면 코리안 에이전시를 높이는 뭐 주인공이 선교사가 아니고 한국 교인, 뭐 혹은 아프리카 교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자체 사회를 개혁하고 자기 고유 문화에 맞는 기독교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 기독교는 단순한 서구 기독교가 아니고 오히려 모든 무게 중심이나 신학의 중심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반성 겸 세계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한국사 사관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의 식민지 근대화론, 그게 이제 저항하여 민족주의가 67년, 70년대 일어났고 80년대 광주 이후에 민중주의가 일어났어. 90년대 그러나 또다시 탈식민주의, 식민지 근대성론이 젊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지난 20년 동안은 네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 뉴 라이트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사관이 변하면서 그때마다 기독교에 대한 평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잠깐 보기도 하고 한국 기독교사 관점에서는 30주년의 이광수의 공가과의 평가가 지금까지 하나의 그 프로토타입이 되어 있죠. 지난 100년 동안 이광수의 말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그래서 좋은 점은 공은 뭐냐? 주로 보면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이죠. 그다음 결점은 뭐냐? 교회 내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카스트 시스템이나 교회 지상주의, 교육자의 무식, 신도들의 미신성 이런 건 다 교회 안의 문제가 점점 이제 증가한다는 것이고 바깥으로는 여전히 공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바깥에는 공이 많을 수 있는데 안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는 욕을 먹게 되죠. 40주년에 백낙준의 교회사가 나왔고 순교 확장사였죠. 50주년에 희년 기념 때 평양을 중심으로 평양은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담론과 함께 그것은 이제 근본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담론이죠. 교파주의, 즉 장로회, 감리회 그런 교파주의가 강화되면서 이미 이때는 한국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던 때고, 그게 이제 90주년에 오면 74년에 민족교회론 민경배 교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이것은 그때 박정희식의 민족적 민주주의, 내재적 발전론, 연대가 말한 김용섭 교수를 중심으로 내재적 발전론에 의한 식민지 근대화론을 구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한국식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내재주의이기 때문에 즉 박정희의 민주주의가 서양의 민주주의가 달라도 된다라고 하는 친독재 정권으로 가는 그런 논리죠. 민족주의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100주년에 오면 이제 이만열 교수를 중심으로 실정주의와 민중교회론이 거기 부과가 되는데 80년대 반미 민족주의 혹은 민중신학의 영향이 일정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민중교회론은 크게 성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반대에 물론 교회 성장주의가 있었죠. 이것은 제 나름대로 그냥 한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그 국부라 그럴까요? 살림살이가 얼마나 좋아졌냐 했을 때 1600년에 이제 일본의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17세기는 완전히 쇠락의 세기였죠. 그것이 회복이 되어서 1800년경 직전에 이제 피크를 치면서 유교의 이상적인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죠. 실학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디클라인하기 시작하니까 천주교를 수용해서 사회를 개혁하려는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1800년부터 1900년까지 우리가 알듯이 1세기 동안은 밀란의 시기였고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쇠퇴해갔죠. 그 말무렵에 또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나 개신교나 기독교는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천주교는 박해 속에서 크게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즉 개항을 통해서 또 서구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일제와 손을 잡고 혹은 그 거리를 두면서 일제시대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성장한 것은 아니고 살림살이에 비해서는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한 것은 일제에 여전히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37년부터 53년의 긴 전쟁 기간 동안에 한국은 피폐하게 되었고 전쟁이 끝나고 전후에 개신교와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발전했었죠. 그러나 1995년부터 한국이 다시 새로운
단계, 뭐 정보 사회라 그럴까요? 네오리버럴 소사이티가 되면서 개신교도 정체 혹은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개신교는 그 1단계가 흔히 말하는 내재적 발전론이죠. 1단계가 지속이 되었다면 그 내재적 민족주의가 맞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19세기가 있었죠. 19세기가 있어서 거의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맹아론이라든지 내재적 발전론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1번이 이제 내재적 발전이고 2번이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1번에 대한 대응론에도 있어야 되고 2번에 대한 대응론에도 있어야 되고 3번에 대한 어떤 성장주의, 경제 일변도의 성장에 대한 또 하나의 대항 담론이 필요한데 그때 그 한국 기독교 해석 혹은 한국 기독교 사고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에 콜로니얼 모더니제이션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나왔고 그 중심은 이제 정체론이죠. 이제 그에 반항하는 게 이제 내셔널리즘으로 내재적 발전론이 20년대부터 나왔는데 북한에서도 결국 내재적 발전론으로 같이 발전을 시켜서 김용석 교수랑 북한의 그 학자가 만났을 때 같은 결론을 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외세 특히 일제를 배제하고 발전시킨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90년대에서는 식민지 근대성, 뭔가 근대성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왜곡된 식민지하의 근대성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대화에 강점을 주기보다는 어떤 도시 문화, 상류, 중상류층의 문화에 대한 그런 것을 강조하는 쪽이었습니다. 한국 사관으로 보자면 이렇게 중간에 주류인 민족주의, 네이션이 중심이 돼서 지향하는 바는 통일이죠. 이제 그것이 80년대에 민중해방론이 나와서 피플 중심으로 리버레이션, 클래스 리버레이션이 나왔고요. 물론 그러나 이제 그쪽도 결국은 내셔널 리버레이션 파티가 주류가 되면서 결국 유니피케이션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클래스 리버레이션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사회 구성체론이 90년대에 정리를 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지난 20년 동안에는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관, 뉴라이트 사관이 나와서 이 세 가지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민족주의가 대세이며 한국 교회사도 여전히 민족주의가 대세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본 한국 기독교사 관점 30, 40, 50 쭉 내려가서 120주년이 되면 탈식민주의를 수용하면서 세계 기독교라는 관점으로 넣어서 이렇게 세계 교회와 함께 한국 교회 고유성이 뭐냐, 한국화된 점이 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저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수의 평가를 다시 보면 이것은 17년에 두 가지 아티클이 나왔고 영어로 윤추가 번역을 해서 코리아 미션 필드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읽어보시고 이후에 모든 평가는 이것을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잘 꼼꼼하게 한번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8가지 연애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죠. 교육, 여성지위, 여성지위의 조혼, 뭐 이런 제사 폐지 이렇게 다 들어가고요. 한글보급, 개인가치 옹호. 그러면서 이제 5가지 결함이 뭐냐, 카스트 시스템이 있고, 신자, 비신자를 분리해서 비신자를 아주 죄인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의 반지성주의, 교인들의 미신적인 믿음, 그 다음 교회 자체 안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아이솔레이셔니즘 등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17년에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누구에게 이용을 당한 일단은 먼저 조합교회 1917년부터 조합교회가 대공세를 하는데 미국 신학, 미국 에반젤리칼리즘은
19세기 신학으로 시대에 뒤졌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근본주의로 몰아가죠. 이것이 1930년대에 오면 다시 진보주의자들이 이용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위에 5가지 결함을 계속 지적을 하고, 오늘날 80년대 이후에 민중사관이나 혹은 민족사관에서도 여전히 이 5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죠. 그런 점에서 계속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한국 기독교를 비판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주년이 되면 그런 근본주의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때 신학생인 한 학생이 이렇게 분석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쇠퇴하냐 했을 때, 강단 신학, 즉 설교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다른 뭐 책이나 신학 서적이나 관심이 없죠. 그러면서 명목신자, 세상을 별로 관심하지 않고 신앙 환원주의로 빠지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명목적인 신자가 되어서 이 2가지가 합하면 세상으로부터 도피가 일어난다는 거죠. 즉 벌써 30년대에 사회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중산층화되어 간다. 이제 장로, 유지 이런 분들의 도네이션을 중심으로 헌금을 강조하면서 건물을 크게 짓고, 그래서 대형화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는 늘어나는데 목사는 늘어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게 되죠. 이걸 흔히 목사교 혹은 당회교라고 해서 그 결과는 분쟁과 분열입니다. 그래서 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에 상당한 교회가 분열을 일으켰고, 결국 그것이 이제 50년대 가면 교파 분열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7년에 시작되었던 비판이 30년대에 가면은 좀 더 이렇게 구조적 분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10주년, 20주년 이런 거 쭉 보는 이유는 한국 사회는 20년 혹은 10년마다 대격변을 겪기 때문에 그때마다 새로운 어떤 이슈와 새로운 계층과 세대가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4.19 세대나 58 세대, 벌써 이제 다 나이가 들었죠. 60 이상은. IMF 세대, M 세대, Z 세대 해서 뭐 지금은 뭐 코로나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대학 시절을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보내는 세대와 지금의 58 세대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공과를 논할 때 이렇게 10년 단위 혹은 20년 단위로 잘라서 분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개신교의 공헌. 그래서 첫 번째는 한국사에서 한국 사회와 민족의 시대적 과제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자, 이거는 시대 구분과 관련이 있는데요. 어떤 시대를 나누고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민족적 과제, 역사적 과제가 뭐냐.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이제 1910년까지 개화기, 그다음에 10년에서 45년 일제 식민지기, 45년에서 뭐 어디까지 자를지 뭐 71년까지 잘라도 되겠죠. 건국과 재건기가 나오고 72년 혹은 뭐 71년부터 87년까지 독재와 민주화의 대결, 그리고 이제 88년 이후에 복지와 통일, 평화 이런 것이 추진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세대 혹은 1기에 개화기에는 반봉건, 근대화, 반외세 자주 독립국가 건설이 내셔널 어젠다였죠. 그래 이때 개신교는 근대화 패러다임을 수용을 하고 반외세 자주 독립운동, 계몽운동에 적극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뭐 대표적인 인물을 제 나름대로 써본 것이고요. 일제시대로 넘어오면 당연히 항일 독립운동, 그리고 국내에서는 독립운동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차세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서의 과제는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거부하고, 혹은 뭐 순응하는 자들도 나오겠죠. 얼마만큼 독립운동
혹은 차세대 양육에 애를 썼느냐, 이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3계는 기독교 건국론인데 이제 분단이 일어나면서 교회 자체가 이제 분열과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해방, 분당, 건국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크게 이렇게 기여가 많이는 없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세력 중에서 일부가 건국 세력으로 참여하여서 띵크탱크가 되었기 때문에 사상계 계열을 중심으로 상당한 또한 기여도 있습니다. 이제 72년 유신 이후에 87년까지는 한쪽에서는 이제 성장은 번영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정의와 평등을 요구하는 세력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제 교회는 이렇게 성장주의에 빠지면서 획일주의 혹은 뭐 그런 어떤 성장 열병에 빠져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점점 비난을 받는 집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시대별로 나누어서 그 시대의 공과를 나눌 때 1기, 2기, 3기까지는 그래도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4기, 5기로 가면 내부의 교회 내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잠깐 반봉건에서 부패 정치를 항의하는 그런 문제.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최초의 그 교회라고 하는 소래교회죠. 그 앞에 이제 십자기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상징이 두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플래그와 크로스. 그런데 십자기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입니다. 여기 십자기를 교회 앞에 예수기를 걸어 놓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십자가가 십자 깃발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데 좋게 보면은 지방간의 부정부패에 항의를 하지만 교회가 점차 정치 단체화되는 정치에 깊이 관여하면서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이야기 있죠. 북도 군수 중에 유세력한 한 양반이 예수교에 넘는 고래가 갈 수 없으니 영남 고래 오밀리를 달라 하는 이유가 뭐냐? 세금을 많이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죠. 좋게 보면 기독교인의 정의감이 올라가는 근대의식이 올라가는 시민의식이 생기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교회가 하나의 정치 도구화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그 당시 신문에 1900년이 되기 직전에 한국 정부가 중앙정부가 완전히 이제 콜랩스하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제 통치가 완전히 와해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좋게 보면 근대 시민 불복종 운동이고 시민 운동이었으나 이제 그런 양면이 항상 있는 거죠. 기독교 민족주의, 이제 민권, 이제 국권, 그 다음에 여권, 이렇게 가는 것인데, 뭐 반봉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족주의자들은 다 개신교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독립협회에서 시민회까지. 그래서 흔히 대보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보응 이후에 한국 교회가 비정치화되었느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개인적 각성을 통해서 민족적 각성이 같이 와서 그게 이제 1905년에서 10년 사이에 대북 개몽운동이 일어날 때 대부흥도 일어났기 때문에 대부흥도 하나의 크게 보면은 애국 개몽운동의 일부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즉 1907년에는 아직까지 리바이벌리스트하고 내셔널리스트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분리가 되는 것은 이제 백오인 사건 이후에 일제 통치가 확립이 되면서 리바이벌리스트와 내셔널리스트가 분리가 되었는데 대봉운동 당시에는 같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나 손정도 이런 분들은 대붕을 거치면서 오히려 각성하고 민족주의자가 되거든요. 또 그렇게 비정치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백오인 사건인데 이 지도에서 보듯이 그 체포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서북 기독교인들입니다.
즉 대부흥 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평양에서는 지하 독립신문도 발견하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준비한 게 3.1운동입니다. 즉 3.1운동의 계보도를 보면 105인 사건 투옥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성운을 중심으로 이렇게 각 지역마다 조직책이 있는 곳은 서북 지역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서울 외에는 전부 서북 지역에서만 이렇게 중간 조직책인데 대개 목사와 장로들이고, 이들은 대개 거의 다 105인 사건 때 체포 투옥된 자들이에요. 그 말은 1907년, 1911년, 1913년, 1919년까지 쭉 해서 연결성을 가진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내연, 외연의 관계가 아니고 내연, 외연이 구분되지 않는 연결성으로 쭉 해서 10년 이상이 이들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조, 어주조, 정주조, 선천조로 오면 모두가 이제 붉은색은 목사들이고요. 나머지 교인들인데, 그래서 1905년부터 1919년까지 일관되게 서북 기독교인들 혹은 기독교인들은 민족주의, 민족운동, 독립운동에 투신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9년이 이제 지나면 아니죠. 그 침년대에 새로운 공간이 개척이 되죠. 그게 간도, 시베리아인데 1920년 통계를 보면 약 50만이 간도에, 서간도, 북간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지역을 분할을 해서 이제 전도사도 가고 선교사도 보내고 하게 되죠. 그래서 각 감리회, 장로회가 지역을 분할을 해서 그 드넓은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을 가고, 그곳에서는 당연히 이제 독립운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차세대를 기르고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죠. 그게 이제 시대별로 제가 뭐 다 볼 수는 없었고 1920년 정도까지만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분야별로 오겠습니다. 이 분야는 미션 워크스, 선교 사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교육, 의료, 여성, 문서, 복지.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뭐 기독교 선교를 통해서 교육, 의료, 여성 사업, 여성 인권 해방. 흔히 제일 가장 두드러진 것은 뭐냐?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었다는 거죠. 이제 국권, 민권 다음에 여권. 뭐 민권 안에는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천민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educational, evangelistic, medical, 흔히 세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educational, 또 medical, 세 번째는 social reform. 이것은 이제 다음으로 저는 넘겼고, cultural, 이것도 art, music, literature, Korean language, 뭐 한글 발견 이런 거죠. 그다음 5번은 이제 정치 문제니까 다음 분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는 5가지 사업을 한 거죠. 교회를 중심으로 위에 학교가 있고, 밑에 병원이 있고, 오른쪽으로 출판사가 있죠. 활판소 그 당시에. 왼쪽에 여자 사업. 여자 세그레이션 때문에, 젠더 이슈 때문에 이 사업은 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관이 있는 거죠. 여자 사업.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5가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는 물론 이제 이게 전도, 선교고 나머지 폭넓은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공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이것은 문명론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첫 전도부인, 첫 의사, 첫 문학사, 첫 간호원 이런 모든 것이 1910년 이전에, 그러니까 1920년대 신여성이 나오기 전에 최초의 신여성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분야별 공헌으로서는 이제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정치에서 근대 기독교가 도입한 개념은 정교 분리. 이것에 얼마나 투철했느냐, 이제 이건 문제죠.
한국 교회가 과연 정교 분리 원칙을 쭉 지켜왔으면 오늘날 욕을 덜 먹을 텐데, 일단 대한제국 시절에도 정부 친정부적이었고, 일제시대도 크게 보면 친정부적이죠. 왜냐하면 미국 본국의 정책이 친정부적이니까 100% loyalty to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했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 나서 미군정 3년 충성했고, 그 다음에 이승만 시대 충성했고, 박정희 시대 충성했고, 친정권적이었다는 거죠. 전두환 시절까지 쭉 해서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정교 분리를 제대로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항일과 건국운동에 참여하고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통일운동에 기여한 면이 있죠. 경제는 복잡한데 배부태제가 과연 한국에서 이루어졌냐?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서북 지역에서의 산업 자본주의가 먼저 발전하고 10년대, 20년대에 또 해방 이후에 그들이 넘어와서 상업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면에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기여를 했죠. 그래서 비즈니스맨들의 대부분 혹은 뭐 중급 이상, 대형까지 가면 기독교인들이 70% 이상이라는 말도 있었죠. 그리고 노사관계에서 어느 정도 기독교적인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어두운 면에서 자성과 사랑을 실천하는 면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오늘날 사회 대부분이라기보다 한 60% 이상은 개신교가 하고 있는데 제대로 평가는 못 받고 있죠. 사회적으로 사회 계급 차별 해소, 백정을 중심으로 천민해방. 개신교 선교는 항상 중하층을 선교해서 중산층으로 만드는데 그 중간에 이제 교육이 있는 거죠. 미션 스쿨을 통해서 혹은 여권을 신장을 통해서 중하층의 중산층화를 이루어가는 거고, 그것이 1920년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중산층화 되면은 친정권 또 보수주의로 빠져서 30년대 40년대 신사참배로 가게 됩니다만은, 북한 지역의 신분 상승, 차별받던 북한 지역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신분 상승하고, 해방 이후에는 도시 빈민들의 문제, 또 아파트 교회 문제 이런 게 있죠. 여성 인권, 최초의 전문 직업인을 다 개신교에서 만들었죠. 간호사, 교사 등. 문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과학기술, 합리주의 도입 이런 게 있겠죠.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한군의 영성개혁, 한군의 윤리개혁, 또 한군의 영성보존, 또 여성의 참여, 평신도 참여, 청소년 어린이 중시, 일상 속에서의 수도사적 경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성속 일원론, 이런 것이 개신교의 기여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분리 외에 종교적인 측면만 보면 유일신론, 성령론, 메시아 사상 이런 것이 독특하고, 회개, 화해, 희생, 환대의 윤리를 도입한 것, 또 안식일을 도입한 것, 어쨌든 한국 개신교는 신종교로 들어와서 한국적인 요소와 새로운 요소를 잘 조합을 시켜서 그리고 소외받던 어린이, 청소년, 여자들까지 확대함이고, 또 유교와 비슷하지만 일상신학, 불교나 도교 이런 것은 그 일상에서 분리된 공동체를 만들어서 종교 공동체를 사찰 공동체나 이런 따로 만들어서 종교를 실천했지만, 개신교는 어쨌든 수도원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게 하는, 즉 가족 중심으로 일상 중심으로 하는 그런 면에서 미션을 한 요소가 처음부터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계 기독교의 관점, 제 책에도 썼지만은 우리는 다양한 신학을 수용하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중국 신학이 가장 먼저 들어오죠. 그 주류를 형성하고, 그 위에 일본 신학, 일제시대까지, 그 다음 미국 신학, 유럽 신학, 그리고 최근에 아시아 신학까지 포괄하는 그런 면에서 외연을 확대해가는, 가장 밑바닥에는 한국 종교성이 있고,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이런 식으로 쭉 포섭해가는 과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해외로 나간 신학은 민중신학과 토착화 신학이 어느 정도 나갔다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다양한 교파가 들어왔고,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럼 얼마나 이제 일치를 이룰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세계 선교에 열심히 해서 많은 도움을 줬죠. 지금 42분이네요. 개신교의 과오. 그래서 일본은 정교 분리 문제에서 실패하고 친정권, 정권욕을 가지는 사람까지 나와서 정치의 신여가 되었죠. 서북 청년단의 문제가 있고 3.15 부정, 조창기도의 뉴라이트 태극기 부대까지 쭉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정치 앞에서 언제나 무력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두 번째는 자본의 노예, 부패와 세습, 탈세, 횡령, 뇌물, 불법거주, 세습까지 해서 이런 문제는 이제 2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한 20년간 아주 심해졌죠. 그 다음에 석탄의 종, 분열과 분쟁, 이것도 역시 2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0년부터 물론 맹화가 있었지만은 교단 분열은 이제 해방 이후에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지는 것은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교단이 300개 이상 되는 그런 장로교회만 300개 정도 되는 그런 이상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게 통제불능한 사회가 된 거, 교회가 된 거죠. 신학은 외색화, 일제시대까지 또 그다음 해방 이후는 서구화해서 번역신학이 판을 치게 됐죠. 한편으로는 지나친 한국화도 일어나서 한국이 세계화 교회 중심, 세계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결국은 많은 이단이 생겨서 지금도 활발하게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본주의 한 1927년경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전투주의, 과학무시, 음모론 이런 것이 상당히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그럼으로써 이 크게 보면 네 가지 때문에 한국 교회는 비난을 받고 지금 별로 쓸 곳이 없죠. 참고로 그러면 과연 최근에만 이렇게 쇠퇴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제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쇠퇴를 시작하다가 한 5번 정도까지 크게 쇠퇴를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전체로 보면 인구가 2배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교회도 2배 정도 늘어야 그건 자연 증가에 불과한 거건데 15만 명을 넘었다가 25만 명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거의 증가가 없는 상황으로 일제시대를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증가와 쇠퇴를 반복하던 일제시대를 지나서 우리는 지난 45년부터 지금까지 1995년까지 증가하다가 약간의 정체 후에 이제 쇠퇴하기 때문에 처음 쇠퇴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이런 쇠퇴 후에 성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 19 왔을 때 우리가 초기에 많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것은 그 어떤 메디컬 컵시티 이상으로 환자가 발생하면 그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거든요. 한국 교회도 이렇게 갑자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거품이 발생한 것이고 그 거품에서 이단으로 빠지거나 가난한 성도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성장을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한 600만 정도 수준에서 잘 통제를 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과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나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걷잡을 수 위에 많은 거품들이 사라지고 앞으로도 그 속도로 이렇게 쇠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커피시티 자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캐주얼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성장과 약간의 쇠퇴가 있더라도 많은 거품이 사라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실제로 이제 감리교회를 보면 대형교회의 세습을 통해서 초기에 거품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형교회를 제가 세습을 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선전을 하게 됐는데 거품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것이 세습 후에
실제적으로는 급격한 쇠퇴가 발생하면서 사라진 20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건 넘어가고, 오늘날 통계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의 통계도 허수가 많은데 3대 종교가 다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n-religious 혹은 non-religious affiliation 해서 무종교인 혹은 비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개신교만 실패하는 건 아니고 천주교, 불교 다 실패하고 있는데, 개신교는 아마도 현재 한 600만 에서 400만으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사람이 개선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시간에 당하기 때문에, 시간은 언제나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은 1920년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주장을 뭐 2010년대 혹은 2020년대 비슷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교회가 분쟁하고 신구 세대가 갈등하고 신학은 더 보수화되고 반기독교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교인의 대량 탈교의 현상이 1920년대에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20년 이상 다닌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1920년대 중반이 지나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목사나 교회 비판에 대한論이 강하고, 또 목사 장로 2세들 잘 사는 그쪽 목사 아들들은 화류에서 놀고 파티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20년대에 일어나고, 그러자 30년대 이후에 말에부터 신사참배가 들어오자 맥없이 물어넣었죠. 비슷하게 10년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20년대에 세습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한국 교회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태극기 부대도 다 이렇게 그대로 남겨두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아직까지는 저점이 더 남았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서 저점으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에서 54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재건기와 부흥기를 가졌듯이 우리에게는 급격한 쇠퇴 후에 한번 부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아까 말한 한국 사회가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서 부흥하거나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 결론은 이 책의 동아시아 근대화 기독교에서 제가 썼던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는 사람이 가는 곳을 따라가고 만주도 가고 시베리아 가고 미주로도 오고, 또 해방 이후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고, 또 60년대 이후에는 도시화되어서 시골에서 농촌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교회는 계속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우는 그런 긍정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널라이즈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죠. 동시에 한국 사회의 문명성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 윤리적 개혁이나 사회개혁이 있었고요. 토착화, 한국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한국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아니고 한국 기독교. 그것이 이제 제가 연구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아니고 한국 기독교. 사회와 연관해서 사회 속의 존재로서의 기독교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내셔널리즘과 글로벌리즘이 함께 가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전에 12여 년 전에 마크 노울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연대에 와서 미국 개신교, 한국 개신교 비교한 게 있죠. 그래서 7가지 같은 점: 토착화, 민족주의, 근대화, 성서 중심, 부흥주의, 그다음에 이제 천년주의, 그다음에 선교운동. 이러면은 미국 교회의 영향이다. 근데 미국 교회가 4가지 실패한 게 뭐냐? 인디비주얼리즘이 강하다 보니까 에고이즘으로 봐서 교회 에고이즘, 그룹 에고이즘이죠. 리바이벌리즘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액티비즘으로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교회를 돌린다 그러죠. 교인들을 돌린다 그러죠. 자전거 바퀴가 2개 돌아가듯이 계속 교인들을 돌려서 그런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성찰하고 방향을 고민하는 기독교가 아니고 현재 활동 중심적으로 간다는 거죠. 유럽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의 차이죠. 컬처럴 다미넌스에서 이것이 문명화를 강조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세큘러라이제이션, 세속화에 빠져서 기독교성이 빠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착화, 컬처럴 어댑테이션이 잘못되면
시빌 릴리전, 메커나이제이션이 일어나서 기독교 가치가 상실된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도 미국 기독교를 따라서 이런 네 가지 점이 네 가지 점을 조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학자들의 바람대로 되는 건 아니죠 항상. 네. 이상입니다. 좀 재미는 없는데 뭐 어떻게 제가 1시간 동안 딱 50분을 지켰네요. 그래서 네, 50분 안에 마쳐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재미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재밌었습니다. 아주. 그리고 전체를 뭐라 그럴까요? 지형도도 봤고 또 지형도 평면 지형도가 아니라 3D 지형도를 본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많은 분들이 여러 통찰과 또 정리 안 된 것이 정리되는 그런 배움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또 옥 교수님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딱 하나 걱정하는 것은 질문을 하셔야지 자기 과시형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옥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고요. 예. 그 왜 강의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최성만 선생님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문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저 제주도에 사는 최상만이라고 합니다. 네, 예, 교회 반갑습니다. 다니는 성도고요, 교수님. 강의하시는 중에 예, 저 제주도에 사는 최상만이라고 하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교수님. 그 강의 중에 음모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를 예.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흔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자꾸 끊어지네요. 대표적인 음모론은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음모론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는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뒤에서 장난을 해서 그런다.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음모론입니다. 어떤 집단을 꼭 집어서 이 집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석유 가격에 파동이 오거나 세계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면 그 집단 때문이다라는 게 음모론의 핵심이죠. 예, 그런데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 네. 예, 다른 질문 해주시죠.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옥 교수님이 유대인 음모론 말씀하셨는데 온갖 음모론의 아주 온상지죠. 우리 특별히 한국 기독교, 한국 개신교의 카톡방을 보면 음모론이 대단합니다. 온갖 종류의. 예,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이제 역사의 현상이 워낙 복잡하니까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아주 그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음모론이 잘 통한다는 거죠. 너 때문이야 이래버리면 됩니다. 네, 편하게 질문하시죠. 박혜영 박사님 질문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연구에 존경하고요. 저는 미국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거는 토착화 될 때 혹시 박사님 스펜서 팔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분은 이제 제7일 몰몬 교도죠. 예. 맞아요. 그분의 책을 들여다보면은 그 토착화 과정을 굉장히 잘 쓰셨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 특유의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데 제가 잘못 말하지 않는가 걱정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토론 문화에 있어서 많이 배워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싸우는 데는 감정적인 데는 우수한데 이렇게 서로 장점을 봐주는 데는 아주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한 가지 제가 요즘 고민 중이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째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불같이 일어나고 교회가 왕성하지만 가난할 때 민중신학이 굉장히 나타났는데 민중신학이
왕성할 때 제가 미국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중신학이 정말 오래 갈 것인가 제가 고민이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 40년 전만큼 민중신학이 그렇게 어텐션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political economy, 정치 경제와 그 사회적인 그 문화, 그리고 벨트가이스트, 그때의 정신, 그런 걸 다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게 고민인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시기를 600만 성도 그러는데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700만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기독교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모든 민족들이 다 종교의 러기지를 갖고 오는데 폴란드 사람은 캐톨릭을 얻고 이탈리 사람도 캐톨릭을 얻고 루터교를 또 독일 사람들이 얻고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숫자적으로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닐 것 같아요, 박사님.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강의 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외 이민자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이 크고, 미주에서 보면은, 한때 70%, 지금 한 60% 정도가 기독교인이죠. 그들의 기여가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이제, 다른 지금 민족과 비교해 보면, 에트닉 그룹하고, 한국 기독교인들의 코리안 내에서는 아주 약하고요, 아이덴티티가. 또 한국적 어떤 그런 신앙이 한국인들의 그 정체적 형성이나 보존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와 비교라든 인도인들이나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보면 한국인들은 기독교 신앙 또 한국 문화 이것이 잘 결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즉 토착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개선 여지가 있고요. 민중신학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3세대 민중신학자들이 한국에 여전히 많은 또 소외된 민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다양한 신학적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난의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한국 사회가 뭐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 일본 뭐 질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들이 너무 물질적이고 교회가 너무 이렇게 치장하는데 교회 가보면 엄청 크고 화려하지요. 그리고 대리석도 많이 보이고 다른 어떤 문화 현상에 우리가 너무 6.25 동란을 지키면서 너무 갑자기 저기 한국이 중산층 계층이 커지면서 지금은 one of the top 10 richest countries in the world. 잘 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갭? 어떤 그런 고민이 있어서 한국 사람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제 세대 때도 너무 가난했는데 지금 세대는 기독교인들 보면 너무 생각이 크고 환경이 다른 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일종의 한국이 너무 가난했다가 갑자기 부해지니까 아까 뭐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사들이 일종의 타락했다.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앞으로 연결해질지 앞으로 사회, 종교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 사회에서 그게 고민이에요, 박사님. 예, 말씀 감사합니다.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특히 70대들이 뭐 은퇴를 했지만 그들이 엄청난 가난 속에서 자랐다가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목사가 되어서 이제 그런 큰 교회를 세웠다면 보상받는 차원에서 세습을 하게 되면서 지난 30년 동안
3,400개의 교회가 세습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제 그것이 그 밑바닥에는 그런 가난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 그래서 자기 집안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런 자본주의 문제를 훈련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부자가 되는 것을 복받는 것처럼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뭐 여전히 그 문제는 앞으로 한국 교회의 큰 과제로 남을 것인데, 그 현상이 1930년에 벌써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90년 동안 한국 교회는 그 문제를 놓고 제대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가난의 문제에 대해 혹은 부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중신학이 의미 있게 등장을 했고 오늘날에도 기여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여러 질문을 채팅창에서 했는데 오 교수님 저 채팅창 확인 가능하시면 그 중에서 다 답변하실 수 없으실 테고 보니까 교회의 질문 중에 거품이라는 시각에 격하게 공감한다.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 다시 상승이 아니라 L자형 저성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아직까지 바닥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급 쇠퇴를 계속해 가리라고 당분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95년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 벌써 한 세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이 되면은 30년인데 뭔가 반전의 계기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알 수가 없죠. 한국은 급변하니까 새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급격하게 내려가다가 약간의 반전 그런 모멘텀이 왔으면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거품이 쭉 이제 거의 다 빠져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까지는 개신교인이 2%였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1.2%예요. 1.2%로 한국 사회 전체에 그런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해방될 때 2%. 그래서 1960년이 되면 이제 5%에서 6%로 올라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7% 정도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뭐 5,500만이니까 7%면 얼마죠? 800만인가요? 더 내려도 6%만 되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6%를 잘 유지해 가는 수준으로 그것이 뭐 쭉 이렇게 간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 6%를 어떻게 훈련해서 아까 말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 가는 쪽으로 간다면 숫자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지금 김성원 박사 말고 이정철 박사 그다음에 윤지숙 선생님 모두 교인 수 감소에 관련돼 걱정하시고 회복의 뭐 계기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숫자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김상덕 박사님 질문하시죠. 예. 네, 옥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학교에서 기독교 교양 과목을 강의하고 오늘 또 학교의 성격상 일반 대학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한테 교회 기독교를 소개하는 과목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교회사 전반을 다루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제 앞에서 성경 얘기도 하고 뭐 신앙 얘기도 하고 종교성도 얘기하고 그러다가 주로 뭐 각자 다르겠지만 후반부 정도에 이제 한국 기독교의 역사 파트를 이제 넣고는 하는데 일단 이 상황이 어떠냐면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 없고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에다가 알지를 못하니까 뭐 이렇게 비판적이거나 자아성찰적인 냉정한 얘기를 학문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도 그래도 기독교가 이렇게 한국 역사에 이런 기여를 해왔다. 그런 내용을 이제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강의를 들었더니 제가 좀 뭔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좀 찔리고 이게 맞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거를 좀 간략하게 한 세 개 수업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축소해서 이 정도로 소개하는 거는 꼭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짧게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넣을 걸 다 넣은 거죠.
기독교를 좀 더 알고 싶으면 여기에 이제 뭐 중간중간에 많은 사건들을 기독교가 더 깊이 관여했던 3.1 운동이라든지 아까 말한 백오인 3.1 운동 또 내려오면서 그 뭐 독립운동 뭐 이런 해외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독교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건국 시절에 김구나 이승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뭐 민주운동이라든지 이런 쭉 기독교와 한국 사회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하고 그다음 이제 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쭉 그런 주제들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은 했죠. 제가 이런 내용을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강의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UCL의 한국학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 학부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언스가 거의 난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학생들이 별로 문제가 없어요. 아, 저 교수는 기독교 교수니까 내가 옆에 다 다른 교수는 불교 교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 이론이나 불교 띠오리라든지 불교의 선의 방법이라든지 그걸 자세하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학생들 더 흥미를 느끼죠. 그렇지 않겠어요? 샤머니즘을 가르친다 그러면 샤머니즘의 핵심적인 뭐 내용뿐만 아니고 그런 많은 영화라든지 문학 작품이라든지 걸 다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기독교를 선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그냥 이야기했을 때 난 크리스찬이나 난 코리안이나 다 흥미를 가지고 배우는 거죠.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미리 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자, 예. 좀 채팅창으로 그 이사야 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예, 이건 그 괜히 시사적인 예수상 건립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뭐 몇 년 전에도 나온 문제거든요. 그때도 보니까 그러냐 몇 사람들이 그걸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잘 되겠어요?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정광훈 목사가 그걸 지지하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정광훈 목사에 대한 해결책, 뭐 하나님만 아시죠? 저는 모릅니다. 예, 오현택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질문하시죠. 국제개발협력 섹터에서 일하고 있는 오현택 목사라고 합니다. 국제개발협력 쪽에서 기독교 계통하고 일하다 보니까 많은 구호단체들 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제3세계 국가들의 발전을 위해서 기독교와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보면은 개발담론, 그다음에 번영신학, 그다음에 오순절 그런 운동들이 함께 이제 한국 선교사들하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뭐 공과 과는 지금 얘기를 안 하더라도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쪽 섹터에서 일하는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한국 기독교가 그들에게 뭐 이렇게 그 섹터에서 일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뭐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9세기 말에 개신교 선교가 들어올 때, 세계로 갈 때 비슷한 디스코스가 있어요. 담론이 있었어요. 저 개신교 때문에 우리나라는 성공한 거야. 천주교 믿는 나라가 2등 국가야. 개신교는 1등 국가야. 그러면 그건 이제 한국 경제 성장과 개신교 성장이 같이 갔기 때문에 너희들도 우리를 벤치마킹해. 기독교를 믿으면 너희들도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신학도 그런 것이고요. 삼박자구원. 그러나 그 한계는 우리가 분명히 잘 알죠. 한국 경제가 늘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가 늘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소외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고, 오늘날의 선교 신학에서 흔히 말하는 삼박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또, 그 미셔널 처치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가를 했을 때, 교회 확장이나 어떤 부자가 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한 건 아니잖아요. 한국 개신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럴 때 여러 가지 사관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도 있고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공헌을 하고 혹은 실패를 했는가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한 개신교가 어떤 선교지에 갔을 때 해야 될 일들이 그런 뭐 교육, 의료 쭉 그런 것도 있고 복지까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가서는 그것이 그 선교 자체가 오래 못 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 선교지에서 그 메시지로 갔던 선교팀들이 과연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현재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경제 발전이나 우리가 뭐 복 받는 거 좋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민주화도 있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그런 주제들의 공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교라는 것 자체. 선교라는 게 아주 넓은 차원에서 이런 것이고, 교회 안에서만 이런 것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크게 보는 기독교 선교잖아요. 그런 어떤 관점의 개발, 이런 것이 오늘날 많은 선교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인경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질문하시죠.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계명대학교에서 기독교위에 담당하고 있는 이인경입니다. 제가 교수님 강의를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들으면서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한국 개신교가 초기에 표방한 정교분리 원칙을 유지했더라면 오늘날 지탄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수용 초기에도 정교분리가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나 일제와 굉장히 친화적인 개신교의 모습을 지적하기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초기에 표방한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했을 때 그걸 누가 표방했을까? 그리고 그 표방의 어떤 원칙에 대로 선교사들이 했더라면 했다는 것인데, 대한제국과 일제와 친화적이었다는 것 외에도 또 일반 평신도 내에서는 항일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교분리 원칙이 그렇게 지켜졌는가? 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 하나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버블 현상으로 인해서 이단이 출현하고 가나안교인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렇게 연결되는 건지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도 이단도 출현하고 가나안교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버블 현상과 이거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서는 물론 이제 선교 정책이 오피셜한 게 있고 그것에 반항하여서 떨어져 나가서 뭐 그룹별로 활동할 수도 있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오피셜리는 특히 일제 시대 그런 일본 정부에 충성하는 거였거든요. 그 정책은 1902년부터 정교 분리의 이름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좋게 보면 정교 분리인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일제 정책에 순응하는 선교사와 교회로 만들어 갔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사참배도 결국 가결을 하게 된 것이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제 큰 흐름은 친정권적이고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것이었고 그럼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 쭉 오면서 교회는 친정부적인 본 정부에 반항하지 않는 교인들을 길렀죠. 네, 그게 큰 대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정치 문제에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다른 면 제가 말한 대로 민족적 과제에서 항일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또 통일운동 이렇게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다른 종교 집단보다는 훨씬 더 개신교가 기여를 했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거품 문제인데 이단의 발언이라는 것이 크게는 이제 해방 이후에 통일교부터 천부교, 최근에 이제 뭐 하나님의 교회 몇 개 이제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은 대개 급격한 사회 혼란 속에서의 교회의 그 급격한 성장과 함께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그들을 잘 케어하지 못하고 특히나 이 사회에서 한국 사회는 제2차 찬스를 잘 주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이 갈 곳이 잘 없을 때 그들을 잘 주로 사회 탈락자들이거든. 1차적으로는 이제 그분들을 받아서 이단들이 성장을 했는데 교회가 만일에 서서히 성장을 했더라면 그분들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가면서 이렇게 돌보면서 성장을 했겠지만은 그분들이 없어도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거품에서 그리 갔다기보다 어쨌든 거품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소외되면서 그들을 흡수하는 세력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가난한 성도가 생겼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죠. 거품 때문에. 어쨌든 그들이 교회의 관리나 도움이나
케어 기능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사라진 것이거든요. 교회로 보면은 전투하는 교회 입장에서 보면 다 전사자가 된 것이거든요. 1년에 최근에 100만 명씩 사라지면 100만 명의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혹은 탈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어느 교회든지 그 문제를 군대에서 한 명이 탈영하면 얼마나 그 한 명을 찾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성도 200만 탈영자가 200만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건 뭐 거품이고 그것을 케어하는 집단이 나와서 이단들이 많이 데리고 간 건 사실이거든요. 청년들이라든지. 뭐 이건 뭐 제가 분석을 한 건 아니고 통계적으로 정확한 뭐 수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또 채팅창에 송 박사님, 제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성만 있으니까 채팅창에 이제 질문을 또 올리셨습니다. 역사상 정치 교수님. 문제에서 실패하지 않은 기독교가 있는지요? 어느 나라 어떤 기독교가 그런 이상적인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 존재하는 이상 실패의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렇지만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소수의 세력도 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주목을 하고 역사는 때로는 주류를 보지만 때로는 또 그 소수의 비주류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랄까요? 신학이 변하고 또 교회 기독교의 그 사회의 관계도 계속 변해가는데 한국은 한 10년마다 변하기 때문에 한때 잘했다가도 금방 잘 못할 수도 있고 잘못했더라도 잘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시절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나라도 없고 그런 기독교도 없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어떤 것을 추구해 가면서 한 10년마다 새로운 계기가 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질문 서영석 박사님. 있습니다. 예. 한국 기독교 사회 관련해서는 제가 뭐 문외한이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판단할 때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주체적으로 결단을 한 경우가 성서 번역과 성서의 도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사실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의구심이 드는 게 계속 이제 명멸을 거듭합니다만 박사님께서는 이제 한국이 워낙 다양한 갈등들이 있으니까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추정치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주체적으로 번역되고 들어온 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저는 문외한이지만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 한국 교회가 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 이게 사회가 다양한 변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치 말고 우리가 선진적으로 마치 성서 번역이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먼저 진행되어서 어떤 주체성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어떤 주체성을 갖고 우리가 준비하고 반등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겠는가?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께 한번 교회의 미래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죠. 저는 성서 번역을 한 40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공부한 분야인데요. 민족주의 사관에서 우리의 그 주체적 수용을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주체적으로 나서서 성경 번역을 하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발전했고,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이고요, 사실은. 존 로스나 선교사들이 그걸 주체적으로 했고, 한국 교인들이 거기에 동참을 한 것이죠. 모든 자금이나 출판이나 반포 이 모든 데서 성서 공회가 한 것이지 한국 교인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한국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한국에서 먼저 반포가 되면서 교회가 섰다라는 점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서고 계속해서 발전한 것은 아니고요. 선교사와 한국 교인이 언제나 협력하는 것이고 성서 번역 때문에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렇죠. 그것은
뭐 성경이라고 하는 그 어떤 책 자체에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건데 결국 성경은 가르치고 배우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지 번역 자체가 어떤 무슨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날 만일에 뭐 성경 필사도 그렇지만 성경 필사 자체가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것은 불교에서 불경 뭐 뺏기기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데서 온 것인데 여러 가지가 우리는 기존에 있는 종교성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할 것은 뭐냐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결국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통일과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통일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복지겠죠. 결국은 그 시대적 과제가 뭐냐 했을 때 통일. 그럼 북한 선교랑 북한 사회가 앞으로 우리가 통일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준비, 기독교적인 사회, 북한 사회 혹은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준비가 제일 중요하겠죠. 1차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북한인도 포함이 되겠지만 결국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한 디아코니아,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의 문제가 오늘날 앞으로 제일 중요한 주제이겠죠. 네. 네,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본래 그게 보기 드물게 질문도 굉장히 활발하고 또 교수님 답변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하나나 두 질문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마포 3열 자료집은 올해 5권을 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사회자로서 질문들을 보니까 한국 교회가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마음들이 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부흥보다는 그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 뭐 좀 분발은 필요합니다만은 각 분야에서 뭐 이게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신학 박사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잘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저변에서 다지는 작업들 또 그러면서 하나하나 뭔가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은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저는 미국에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보이는 것, 보도는 전부 다 부정적인 게 많으니까 비판을 많이 하게 되지만은요. 그러나 이제 크게 멀리서 보면은 84, 5년에 100주년을 하고 120주년이 되었던 시절 한 2004년경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박사가 뭐 수백 명이 존재하고 지금은 더 많겠죠. 20년이 또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잘 준비된 30대, 40대, 50대들이 뭔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굳이 수적으로 크게 부응하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의 그 전체적인 질적 향상과 함께 교회도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교회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면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면이 있고요. 또 한면으로는 뭐 이건 또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곧 통일이 올 수도 있잖아요. 한 20년 전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안 됐고 뭐 또 기회도 오지 않을까. 뭐 제가 살았을 때는 아마 기회가 안 오겠지만은 제가 죽고 나서라도 기회가 오면은 통일이 되면 한국 교회가 한 번 더 숫자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어떤 희망을 갖다 보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잠깐 우리 이성철 세대뿐만 아니라 선생님 다음에도 질문하시나요? 이성철 씨, 예, 네. 목사님. 근데 지금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약진의 움직임보다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어떤 이단의 약진이 더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예 대놓고 그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갖다가 올리고 있을 정도고요. 그다음에 그 교세를 갖다가 확산시키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기존 교단들이 장자라는 걸 갖다 내세우고 그다음에 아직도 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갖다 많이 파송한다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그 언급을 갖다 하면서 아직도 구태를 갖다가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예. 그런 어떤 희망적인 얘기라도 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저는 뭐 이단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고 그렇지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한 세력은 급격하게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동학이 그렇게 했고, 동학은 이단은 아니지만은 통일교라든지 기존의 그 이단의 역사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그 1세대가 죽고 9세대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런 면에서 한국 개신교도 급격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쇠퇴하는 면이 있는 것이고, 그걸 이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뭐 지금 신천지나 태극기 부대나 오래 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김대진 선생님의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와 있습니다, 교수님. 초기 한국 교회의 신학과 신앙을 형성하는데 내중 선교사가 뭐죠? 중국 선교사인가요? 내중 선교사가 뭔가요? 예, 내한 선교사. 예, 중국에 그 들어왔던 영국 선교사나 그 미국 선교사들이죠. 예.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제 책에 한국 기독교 형성사에 보면 한 챕터의 앞부분에 보면은 중국 신학이 어떻게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수용했다. 그런 이야기하고, 크게 저류로서 중국 신학이 1930년대까지 가는데, 예를 들면 한국 주석서들은 대개 다 중국에서 사용했던 것을 30년대까지 씁니다. 잔 로스의 주석서도 1930년대까지 쓰고 그것을 번역해서 쓰죠. 그러니까 신학서적도 다 번역을 했고 주석서까지 번역했고, 뭐 예식서나 웨스트민스터나 이런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중국에서 번역해서 씁니다. 30년대까지. 그러면서 그 9세대들은 중국 신학을 했고요. 물론 그것이 영미 신학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 신학가 된 거죠. 중국 신학을 했고, 젊은 세대는 다 일본 신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1910년대 후반부터 조합교회가 들어와서 그때 이제 들어온 게 독일 신학, 하이어 크리티시즘, 이런 뭐 예수전, 이런 것이 다 조합교회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일본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신학이 결국 충돌을 해서 50년대에 교단 분열도 일어나고 하죠. 그런 면에서 일제시대까지는 중국 신학을 강조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제 책에 어느 정도 그것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강의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또 열광해 주신 옥 교수님 감사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훌륭한 질문과 또 논찬으로 이 심포지움에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마치겠습니다.